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지난 7년 동안 어머님 때문에 숱하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던 건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중간에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딸까지 태어났으니 솔직히 욱하는 마음에 이혼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도 꾹꾹 눌러 참기가 수차례였죠. 하지만 더는 어머님의 억지를 참아낼 인내심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네요. 남편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사실 제가 나가기로 되어 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친구가 나갔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친구가 사정이 생겨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며 저더러 대신 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의 제안이 너무 터무니없다 싶어서 차라리 다른 날로 미루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자기인 척 밥이나 한 끼 먹고 와달라며 아주 사람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 하고 나갔던 자리였어요. 제 소개팅 자리가 아니었으니 상대방으로 나올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 직업은 뭔지 그런 것도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나간 약속 장소에는 지금의 제 남편이 나와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오로지 밥만 먹고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나올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듣자 하니 남편은 아니었대요. 제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무튼 첫눈에 반하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제 자리가 아니었다 생각하니 이래저래 엮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해왔을 때 제가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자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친구도 자기랑 그 사람이랑 사귄 것도 아닌데 어떠냐면서 이참에 저더러 연애 좀 하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을 몇 번 더 만나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만난 지 2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네요. 남편이나 저나 결혼 당시 이미 30이 넘었었기에 따로 신혼을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바로 갖겠다는 계획도 없었지만 1년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엔 느긋한 성격인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어머님께서 이모님 자녀분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니 그때부터 족보가 꼬인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며 짜증을 내시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웬 산부인과를 하나 알려주시면서 여기 가서 어머님 소개로 왔다 하고 검사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검사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라고 하시는 거냐? 나는 이미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들은 채도 안 하시대요. 그리고는 무조건 당신이 말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데 그때 느낌이 쎄한 게 저희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렇게 걱정되시면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불임 클리닉으로 가자 하여 남편까지 데리고 가자고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런 검사 받기 싫다. 애가 때가 되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또 어떠냐면서 수치스럽다느니 그 검사를 받는다고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기겠냐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너무 정색을 하니까 어머님의 의도를 떠나서 제가 더 어떻게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리저리 어떻게든 검사는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남편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안 할 수가 있냐 했더니 자기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로서 수치스러웠다.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두려웠다.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자기도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다나요? 정말이지 어이없고 속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시면서 말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기에 계속해서 시도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병원에서 하라는 건 다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상태가 그렇다고 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낙이라도 한 건지 어떻게든 하나는 꼭 낳고 싶어지대요. 그리고 제 절실함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저는 꼭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적지 않아 그렇지 그 과정은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었고 아무튼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니 어머님이 대뜸 말씀하시길 아들을 낳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게 어딨냐,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했더니 그건 제 생각이고 당신은 상관이 있다면서 무조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라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걸핏하면 저더러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돌멩이를 만지고 오라질 않나? 성분도 모르신다면서 대뜸 아들 낳는 약이라고 먹으라고 들이대시질 않나? 곤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임신한 지 6개월 넘어가던 시기에 제가 선생님께 아기용품을 준비하고 싶은데 무슨 색으로 사면 좋겠냐고 넌지시 아이 성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핑크색이 좋겠다는 말로 딸이라는 걸 알려주시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은 꼭 저를 닮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어째서인지 아들 타령을 하던 어머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떻게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시부모님께 손녀를 보게 되실 거라며 소식을 전했고 어머님은 아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저더러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냐고. 이게 다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듣고 있겠다 싶어서 처음엔 어머님께 어떻게 성별을 어머님이나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고. 기왕 손녀를 보게 되셨으니 손자 얘기는 그만하시고 앞으로 저희 딸 많이 예뻐해달라고 조근조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그쯤에서 그만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조상의 지혜를 무시한 탓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그렇게 지혜로우신 어머님께선 어쩌다 저희 남편을 정자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인간으로 키우셨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해버린 거죠. 아무튼 그랬더니 아버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만 몇 번 차시다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더러 못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악을 쓰시고 그나마 남편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자기가 죄인이라며 저더러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하대요. 그래서 남편 손잡고 집에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과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안 보고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참고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님만 잠깐 오셔서 보고 가셨고 어머님은 손녀는 필요 없다며 안 오셨지요. 한편 작년 겨울에 시동생이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보통은 아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간다고들 하던데 어째서인지 시동생네는 시동생이 아이 양육권을 갖게 되었더군요. 거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였고 솔직히 전 별 관심도 없었어요. 당장 저희 아이 키우면서 일하랴 살림하랴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후로 또 몇 달이 지나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서 안 가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애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애를 안 데려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족하는 남자아이였는데 시부모님이 어찌나 그 애만 싸고 두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시족하는 엄마가 없지 않냐며 당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셨는데 제 눈엔 그저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갈 때는 아예 저희 애는 친정에 맡기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이 그렇다고 왜 저희 딸은 안 데려오냐 찾지도 않으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을 찾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동생 회사 근처 관공서에서 일하는 아가씨로 9급 공무원이라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지는 3개월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진지한 관계라나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속으로 벌써?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이내 그래도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시동생 나이가 겨우 35살인데 평생 혼자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이 하는 말이 문제는 여자 부모가 시동생이 돌싱인 건 아는데 애가 있는 건 모른답니다. 사귀는 아가씨가 아이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래요. 죽어도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다면서 말이죠. 시동생은 이 얘기를 전하며 이를 어쩌면 좋겠냐 물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애가 물건도 아니고 뭘 어떻게 잘 해결한다는 건지. 시동생도 그렇고 본 적도 없는 시동생의 애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도 아무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를 향해 너희가 맡아서 키워주면 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뭘 맡아서 키우라는 건가. 그리고 이내 그게 시조카를 뜻한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왜 못하냐대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필요한가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못 키우겠다면 못 키우는 거지. 왜 못하냐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려다가 그마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싫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집요하게 가족 좋다는 게 뭐냐? 형이 동생을 모른 척 할 거냐? 정말이지 별의별 소리로 괜히 저희 남편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딸에게 집중하며 살고 싶다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조카한테 마음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니 저희 상황도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도끼눈을 하시곤 저를 째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도 못 낳은 죄인 주제에 어딜 나서냐고. 제 주제에 언제 아들을 키워보겠냐며 이참에 감사한 마음으로 키워보라나요? 그리고 그땐 정말 이성의 끈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제 마음속에서 으드득하고 뜯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지금 말씀 다 하셨냐 하고 당장이라도 달려들기세였는데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어머님더러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조카가 불쌍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그 책임을 우리가 지라는 거냐면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가뜩이나 민수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차별하는 거 점점 심해져서 한마디 하려던 참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급기야 악까지 쓰더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화를 내려던 제가 오히려 남편을 말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님은 눈치가 없으신 건지 그 와중에 남편더러 하시는 말씀이 애를 아예 못 낳는 것도 아닌데 네 마누라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절절매냐면서 그럴 거 없답니다. 이참에 저랑 이혼하고 딸도 저한테 줘버리래요. 그리고는 새 마누라 얻어서 아들 낳으면 된다나요? 정말이지 바로 옆에서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대요. 전 솔직히 어머님이 진짜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님한테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제가 은인이자고 원자나 다름없는데 어머니가 뭔데 함부로 버려라 마라 그런 소리를 하시냐면서.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곁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민수도 있고 끔찍히 아끼시는 손자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면서 자기한테는 저하고 저희 딸이 있으니 걱정 말라대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자기 죽었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딱 허리 90도로 숙여서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괜히 제가 다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제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1층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부르짖으며 제가 모자 사이를 다 갈라놨다고 제 이간질 때문에 아들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면서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회사 경비원들이 어머님을 밖으로 내쫓기도 했고 제가 경찰도 불러서 소라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 너무 분하고 쪽팔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니까 직계존속이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심했죠. 저도 더 독하게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연애 때도 그렇고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렇고 아들 타령은 고사하고 손자의 시옷자도 말씀하신 적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렇게 손자에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곤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현명하게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제가 어지간히 등신처럼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럽니다. 딸아이에게도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이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보란 듯이 남편하고는 더더욱 잘 살아볼 거고요. 참고로 그저께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긴 했어요. 언제까지 서로 이렇게 날 세우고 살 거냐며 저더러 숙이고 들어오라고 그럼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봐주긴 누가 누굴 봐주냐면서 어머님이야말로 정식으로 저하고 제 딸한테 사과하시라 했어요. 솔직히 남편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제가 며느리니까 죄송하지 않아도 죄송하다 하고 조아릴 수도 있겠죠. 소위 그게 그림이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랬다간 저희 딸이 천덕꾸러기 신세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고요. 저한테는 제 딸이 제일 소중하지 시부모님 기분 따위가 뭐 대수겠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만약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떤 게 어머님한테 현명하고 옳은 길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시동생은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역시나 시조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됐던 거겠죠. 아니 까놓고 말해서 재혼할 때 데려가지도 않을 거면 뭐 한다고 동서한테서 양육권을 가져온 건지. 아무튼 제 알바는 아니지만 어머님이고 시동생이고 죄다 어이가 없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2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말 그대로 욕 나오는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에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애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한테 어디 가서 흠잡힐 만한 가족관계 같은 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서 애 시집이라도 가면 그때는 내 자유를 찾던지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이 확 드네요. 딸도 저한테 더는 참고 살지 말라며 자긴 제 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뤄왔던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입사가 빨랐고 저희 부서에는 여직원이 많지 않았죠. 그리고 살아보니 지금이야 개차반이 따로 없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남편이 다른 남자 직원들에 비해 자상했거든요. 유일하게 부서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 보면 자기 여동생이 생각난다나 어쩐다나 그 말과 함께 마음을 많이 써주대요. 저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고 반대로 제가 무슨 이유로든 힘들어하는 눈치면 바람 쐬러 가자며 주말에 저희 동네까지 와서 저를 불러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요즘 말로 썸이라고 하나요? 그 썸을 타고 나서야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은 제 손을 빌어 그간 자기가 하지 못한 효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당시 7대3 정도로 돈을 합하여 집을 마련하였고 혼수는 저희 친정 쪽에서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치 저희 신혼집을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 마냥 생색을 내며 그것을 빌미로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친정부모님 또한 시부모님께 잘하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게 하셨기에 매주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버겁다 그런 소리를 남편에게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태도 또한 조금이라도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는 식으로 당당했기에 제가 시댁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했다가는 남편과 싸워야 할 것 같았는데 그건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바보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거진 2년 동안 시댁에 드나들다가 비로소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잠시나마 발길을 끊을 수가 있었네요. 물론 그렇다고
안 보고 산 것은 아니고 그때부턴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지만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손주를 보여드린다는 이유로 또 주말만 돌아오면 시댁에 찾아뵙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만 남편한테 안겨주고 친정에 갔다 오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저희 친정은 저희 집에서 편도로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으니 그런 건 엄두도 안 났어요. 그리고 애를 저한테서 떼놓고 움직인다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하고 그런 것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애를 낳으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때부턴 자기 혼자 벌어서 저랑 저희 딸 먹여 살리는 걸로 얼마나 유세를 부리던지. 막말로 제가 어디서 딸을 낳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랑 같이 만들었는데 지 자식 입히고 먹이는 걸로도 생색을 내더라니까요. 그때 진짜 치사하고 더럽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애 5살 되던 해부터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아서 남편이랑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데로 들어갔어요. 이건 주변의 도움이 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은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 돈 가지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살 만큼 벌기는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맞벌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툭하면 저희 부부를 장남부부라는 이유로 오라가라 불러대셨고 그걸 저는 바보천치 마냥 싫다 소리를 못하고 따라다녔어요. 특히나 저희의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턴 남편이 아주 그냥 시댁일이라면 절절 매더라고요.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절절 매는 것도 자기나 그러던가 저랑 애까지 아주 들들 볶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정말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던 때였는데 그 전주에 어머님이 돌아오는 주말에 매운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네들이 자식들하고 밥 한번 나가 먹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실망을 시켜야겠냐 어째야겠냐 하면서 일단 시댁에 가자고 계속 저한테 짜증을 내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저희 딸 눈에도 참으로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딸애가 남편더러 할머니가 매운탕 한 주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서 아빠는 아픈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저더러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켰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러니까 더욱이 자기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야 우리 딸이 보고 배우지 않겠냐고.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작용이 나도 단단히 났죠. 저희 딸이 아주 지친 할머니 친할아버지라면 진저리를 치거든요. 자기한테 크게 못되게 하신 건 없는데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신 후로도 저를 힘들게 한다면서 말해요. 아무튼 남편은 툭하면 저희 딸한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니었음 넌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다 그딴 소리를 해대며 그러니 잘해드려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를 해대던지.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정말 무슨 대단한 효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시댁에 가면 하다못해 나가버린 전구 하나 바꿔 끼고 오는 법이 없었죠. 늘어져서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이나 처먹고 소파는 다 차지하고 누워서 잠이나 자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애아빠라고 믿고 살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래도 부모님들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자식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끔은 진짜 못하겠다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꾹꾹 참아가면서 온갖 시중을 들어드렸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네요. 저희의 중학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비교적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져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까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귀책 사유가 신우한테 있었거든요. 워낙 가족들이 다 같이 쉬쉬해대는 일이라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남자 동창이랑 바람을 폈다나요. 그것도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랑 동갑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 아버지랑 살겠다고 가버리고 그나마 신우가 몇 푼 모아뒀던 돈도 위자료로 다 내줬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스리슬쩍 신우가 시부모님 댁에 눌러앉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고 적적해하셨고 그러니 딸이라도 옆에 끼고 살고 싶으셨겠죠. 그 마음을 제가 전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헤아려 드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게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당신들 죽고 나면 사시던 집은 저희 부부한테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참고로 남편이 사남매 중 장남이고 아래로 시동생 둘 신우 하나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 없이 결혼할 때 다 비슷하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장남하고 맏며느리란 이유로 어머님 아버님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챙겨드려야 할 때면 저희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두 분이 저희 부부가 드리는 용돈에 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나가셨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항상 저희한테 고맙다 하시며 집을 주시겠다 하셨던 거고 남편도 그렇게 받게 되면 저랑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했었죠. 그리고 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고 남편의 공동명의고 100%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대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달까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신우대로 이혼의 충격 때문인지 직장도 관둬버리고 이후로 정말 어머님한테 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흡혈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다해가는 어머님이 안쓰러워 반찬이며 과일이며 챙겨다 시댁에 갖다 두면 신우가 다 처먹어서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피부과를 다니겠니 뭘 하겠니 하면서 어머님한테 돈을 뜯어가지를 않나. 그리고 아무리 저희 부부가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곤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님더러 여기다 쓰시라 저기단 쓰지 마시라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보고 있으면 갑갑하고 열불이 올라와도 어떻게 티를 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하고 합가를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도 쓰러지셨어요.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뇌졸중이었고 이후로 가벼운 치매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황상 자연스레 신우가 어머님 병수발을 드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갔거든요. 그러자 신우가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냐. 오빠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던지 한 사람이 총대를 매던지 해라. 그리고 저희 남편, 알아주는 효자아들, 당연히 모셔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분간 거실 쓰고 안방은 어머님 내드렸다가 우리의 대학 가면 그때는 우리가 애 방을 쓰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냐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살아계실 때 좀 불편하더라도 잘해드리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0년도 넘는 세월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드나들며 살았는데 이제야의 집에서 모시면서 병수발까지 들라니?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신우가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자기가 모시겠다 그러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신우의 속셈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저 바보같이 신우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이 좋아 모시는 거지. 저희 동서들이라고 뭐 얼마나 어머님한테 잘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동서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어머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거기다 시동생들은 저희 남편하고는 또 달라서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버님 건강이 별로셨을 때도 크게 동요치 않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서들이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요. 아무튼 동서들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저도 눈이 있으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신우가 어머님을 모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데 신우는 걸핏하면 해가 중천에 걸려야 일어났으니 어머님이 아침 식사를 못 하시는 일이 허다하신 눈치였고 기껏 차려드리는 점심 저녁도 끼케야 3분 카레 이런 거나 챙겨드리는 식이더라고요. 청소니 뭐니 그런 것도 보다 못한 어머님이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성품이 나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신 딸이니 며느리들한테 흠잡히게 하긴 싫으셨겠죠. 그래서 저나 동서들 앞에선 신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으셨는데 저희도 말은 안 했지만 텅 비어버린 냉장고에서 어머님의 구겨지고 냄새나는 옷에서 집 구석구석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던걸요. 그래서 제가 결국 동서들에게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반찬이라도 해드리고 집안일이라도 도와드리자 하니까 싫답니다. 딸 또 안 하는 걸 자기들이 왜 하냐고요. 그리고 시동생들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이 불편해하니 각자 알아서들 하자고 그랬다더군요. 생각해보면 동서들이 똑똑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일평생을 남편한테 시달려서 그런가 그렇게 전 못해요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따금씩 저에게 잘해주시던 시부모님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저대로 제 마음 편하자고 저 할도리나 한다 생각하고 반찬해가고 과일 싸가고 그랬던 거예요. 돼지 같은 신우가 다 처먹어버릴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음식이고 뭐고 넉넉히 있으면 어머님이 배 고르실 일은 없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결국 저희 어머님이 올해 초 돌아가셨어요. 작년 겨울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쓰시네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건 전혀 정리를 못하시고 하루아침에 황망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속상해할 겨를도 없이 어머님 사시던 집을 가지고 남편 남매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대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어요. 동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곳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대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산 게 몇 년이냐 하면서 그러니 그 집을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모시고 살았다는 말도 황당했고 정작 차도 없어서 어머님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시게 되면 제가 반차 내고 연차 내고 온갖 눈치를 봐가며 제 일은 뒷전으로 하고 어머님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모시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 하니까 며느리는 할 말 없는 거랍니다. 제3자는 빠지라나요? 그리고 동서들 도동서들대로 신우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무슨 욕심이냐며 한 소리 했다가 저랑 똑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주제들이 왜 나서냐면서요. 그러자 시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신우한테 법대로 하자고 그랬다대요. 그리고 정말이지 만약 저희 남편도 시동생들처럼 나섰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않은 주제에 왜 재산에 관심을 갖냐입니다. 저더러 자격미달이라나요? 그러고는 자기는 어머님 재산은 한 푼도 안 받을 거래요. 깨끗이 포기하겠답니다. 여동생 혼자 힘들게 사는 꼴 못 본다고 여동생이 갖게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시동생들도 자기가 다 만나서 설득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더러 초치지 말란 소리를 하대요. 어이가 없고 뭐랄까 울컥했습니다. 일평생 내 손을 빌려 대리효도를 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한 집에 모시고 살지 않았으니 나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아파트 우리목 받아서 약속대로 공동명의 해주던가 그게 아니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애도 다 컸고 나도 내 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혼이 뭐가 무섭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헛소리하지 말래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그러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돈 몇 푼 신우한테 양보 좀 해주자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냐입니다. 황당해서 남편 덜어 벌면 얼마나 번다고 10억 넘는 아파트가 돈 몇 푼으로 보이냐고 대단하다고 그럼 그 돈 몇 푼 위자료로 나한테 주고 이혼해달라고. 저도 지지 않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댔죠. 그리고 결국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에 변호사 만나고 왔네요. 추석이 지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이혼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다행히 딸은 당분간 친구랑 같이 지내겠다며 저더러 참지 말고 필요한 만큼 남편이랑 싸우라 하네요. 솔직히 그동안 제가 남편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딸이 절 원망하진 않을지 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진 않을지 그게 내 걱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우였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위자료도 받아내고 어떻게든 남편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딸도 이제 성인이겠다. 남편하고 보고 살든 말든 저는 아무런 중재도 안 하렵니다. 몇 번이나 지아빠 때문에 남자가 싫다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남편의 좋은 점만 말해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딸이 보기에도 남편이 참으로 못났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제 인생 찾으려고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제가 했던 노력과 고생을 생각하면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아, 그리고 남편이 시동생들한테 재산을 신우한테 몰아주자 어쩌자 소리 했다가 욕을 어지간히 먹은 모양이에요. 특히나 셋째 시동생이 저만 보면 자기 형 때문에 형수인 제가 고생이 많다 어떻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따로 연락이 와서는 이혼하는데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랍니다.
그간 자기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수가 참으로 잘해드린 거 안다면서 지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라고 자기가 응원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이런 위로를 남편한테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 잘난 맛에 사는 남편이라도 지 동생들한테도 다 팽당하고 와이프인 저한테 팽당하고 자기 딸한테 팽당하면 정신 좀 차리겠죠? 그래봤자 버스는 이미 떠났겠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22년 차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지나가자니 우라통이 치밀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소연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제 얘기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말하다 보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하고는 저는 원래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다만 남편은 저보다 입사도 먼저 했고 팀도 다르다 보니 처음엔 서로 얼굴만 알았지 딱히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네요.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이 저희 팀으로 오면서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을 서포트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다만 남편은 워낙 이전 팀에서도 그렇고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원래 제가 이성 쪽은 좀 둔한 편이기도 해서 남편에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지만 어째서인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고 막상 그런 고백을 받으니 그 기분이 묘하면서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한 게 이렇게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딩크라는 말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남편이나 저나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서로만 바라보고 살았죠.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댁에서는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의심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무렵엔 솔직히 저도 아이 생각이 없으면서도 딱히 피임을 하는 건 아닌데 왜 안 생길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하루가 다르게 고민이 깊어져만 갔는데 그해 제가 임신을 했어요. 처음 제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양가에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양가의 반응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손녀 손자 상관없으니 제 몸 하나 잘 챙기라 하셨던 반면 시부모님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워낙 옛날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들이라 특히나 손자를 원하실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리는 며느리 면전에다 대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죠. 그래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임신 7개월 차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저는 제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적절할까요? 아마 아들이란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저 뱃속에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으니까요. 비록 얼마간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야 그저 손자 타령을 하시던 아버님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녀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님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손녀를 보게 되실 거라며 아버님께 소식을 전하곤 형님 애들처럼 우리 딸 이름도 직접 지어주실 거냐 물었더니 무슨 기집애 이름을 지어달란 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도 아버님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죠.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나서야 제가 딸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도 아버님 반응은 본체만 채셨고요.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미역국 얘기가 나오니 어머님께선 기집애 낳고도 미역국을 먹느냐며 세상 좋아졌단 소리를 하셨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은 도통 저희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지내고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찾아뵈야 할 날이 아니면 굳이 시댁에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어쩌다 한번 가는 시댁에서도
아버님은 남자 시조카들은 보란듯이 양옆에 끼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고 저희 딸은 매번 바닥에 앉히시기 일쑤셨지요. 처음엔 설마 싶었지만 그 꼴을 몇 번씩이나 보고 나니까 하루는 정말 머리뚜껑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니까 남편이 자기도 더는 못 참겠다면서 아버님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대요. 이럴 거면 영 끊고 살자면서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1년은 정말 서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어요. 중간에서 아주버님은 그래도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하시며 숙이고 들어가라 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아들만 둘이었고 그 아들 둘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온갖 사랑은 다 받고 있었으니 저희 기분을 이해할 리가 없었죠. 아무튼 남편도 형은 상관하지 말라며 버텼고 결국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지 않냐 하시며 저희더러 이해를 좀 해달라 당신들도 노력하겠다 이렇게요. 솔직히 저희가 바라던 사과도 아니었고 두 분 다 끝끝내 미안하단 말씀은 없으셨으니 반쪽짜리도 못 되는 사과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 하고 다시 조금씩 왕래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희 딸이 7살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은 저금통에 넣게끔 교육을 시켜왔어요. 특히 명절처럼 아이 입장에서 큰돈이 오갈 때는 엄마가 맡아줄게, 나중에 줄게 이런 말보다는 본인이 직접 저금통에 넣게끔 가르쳤었죠. 그런데 그해 추석이 지나고 아이 저금통을 봤는데 저금통이 텅 비었더라고요. 기억에는 아주버님이랑 시이모님한테랑 얼마씩 받았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용돈 받은 거 어디다 뒀냐고 물으니 그 돈을 전부 다 아주버님네 애들 그러니까 시조카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가 제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받은 용돈 그 돈 어디다 뒀어? 하고 물으니 애가 답답하다는 듯 저희 어머님이 시조카들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머니가 그걸 왜 다 오빠한테 주라고 그랬냐니까 할머니가 앞으로도 저희 딸이 받는 건 다 오빠한테 줘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나요. 그 말을 듣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건 할머니가 잘못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곤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딸애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죠. 그러자 남편도 저만큼이나 화가 난 것 같더니 자기가 퇴근하는 대로 시댁에 가서 아주 단판을 짓고 오겠다대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남편하고 시부모님 두 분하고 정말 한판 크게 싸운 듯하대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7살밖에 안 먹은 손녀한테 앞으로도 죄다 오빠들한테 양보해야 된다. 오빠들을 도와주려고 태어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기집애들이 원래 그럴라고 태어나는 거지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것 같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니네도 아들 하나 더 낳으라셨다나요? 그래서 남편이 됐다고 둘째 아들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사시라 했대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 또 1년을 시댁하고 연락 없이 지냈어요. 솔직히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밤낮으로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괜히 죄책감도 들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어린 딸이 당한 걸 생각하면 고작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연락을 끊는 것뿐이라는 게 억울하고 분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입학 축하한다면서 10만 원을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동기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10만 원이라니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누가 돈 달라고 했나? 왜 돈까지 보내시면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아주버님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남편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지만 연락은 하지 마시라 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한 달 간격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둥 돌이켜보니 손녀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고 마음이 안 좋다는 둥 그래서 결국 저희가 또 한 수 접고 들어갔네요. 막말로 당장 돌아가시량 반들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괜히 마음 찝찝할 일은 남겨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에도 별 거지 같은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주버님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딱딱 100만 원씩 주시더니
저희 딸은 10만 원 주시고 이런 건 뭐 할 얘기거리도 못 됩니다. 그까짓 돈 몇 푼 탐나지도 않아요. 저를 진짜 열받게 하는 건 사실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딸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환장이라도 하신 분들 마냥 저희 딸만 보면 흠잡기에 급급하셨다는 거죠. 일단 시조카들은 아무리 남자들이라고 해도 키가 170 조금 넘는데 하나는 체중이 90kg, 하나는 거진 100kg 가까이 될 정도로 뚱뚱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걔네들 보고는 아주 든든하니 보기 좋다 남자가 덩치가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키 163에 몸무게 50kg 나가는 저희 딸한테는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쪘냐면서 여자가 살찌면 둔해 보인다고 살 좀 빼라 소리를 한참 외모로 예민할 시기에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나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냐. 우리가 보기엔 시조카들이야말로 문제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아버님더러 아버지는 눈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고 뚱뚱한 거 마른 거 분간도 못 하시냐고 어디 돋보기라도 맞춰드릴 거냐고 빈정거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기에 작년에도 별탈 없이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아버님이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판정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인지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듯 하더니 결국 봄에는 급기야 복수가 차서 입원까지 하시대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무슨 초상 치르는 집 마냥 매일같이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고 그런 어머님을 상대해 주느라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기 바라셨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딸애가 한참 공부에 열을 올려야 하는 시기였으니 엄마인 저도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형님한테 말씀해 보시라니까 거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당신 큰아들하고 손자들 식사랑 뒷바라지는 누가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건 제 지나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에도 손자랑 손녀를 차별하신다는 생각에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수발이고 뭐고 더 하기 싫고 그래서 더 안 했어요. 까놓고 말해서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드시면 간병인 부르시겠지 싶어서 솔직히 모른 척 했네요. 그러다 결국 아버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간을 이식받는 게 제일 좋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간을 이식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있고 아버님 형제분들도 계시니 전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걱정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니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간 날 때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대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설마 싶어 어머님께 아주버님네도 전부 다 검사를 받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도 당신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라 그러신 건지 이네 거기도 다 받았으니 저희도 잔말 말고 가서 받으랍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미 저희 남편도 가서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솔직히 너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딸하고 같이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주버님하고 남편은 아버님하고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된다지. 시조카들은 비만 때문인지 간염에 당뇨가 있어서 기증을 할 수가 없다지. 그런데 저하고 제 딸하고 둘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왜 하필 우리 둘이 적합 판정이 나온 건지. 이 소식을 전하는 병원에서는 가족 내에서 둘이나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잘 됐다고 축하하는 눈치던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요 솔직히 제 간을 아버님께요 절대 드리고 싶은 생각 없었고요. 게다가 저희 딸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제 딸 몸에 칼을 뗀다니 그것도 아버님을 위해서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아버님은 물론이고 어머님과 아주버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복도 많다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나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에겐 정말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아버지시니
제 것도 저희 딸 것도 드릴 생각 없어요. 그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 거 말고 저희 딸 거로 달랍니다. 그래도 젊은 애 걸 받아야 더 오래 갈 거 아니냐면서, 그리고 젊은 애들은 회복도 빠르니 그게 좋을 것 같다나요? 기도 안 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가는 못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 일로 온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시면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고, 어머님은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딸은 엄연히 최씨 집안 핏줄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나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할아버지에게 간드리고 싶냐고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리다고 해서 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다는 말이 만약 외할아버지가 달라고 하셨으면 그동안 자기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잘해 주셔서 드렸을 것 같은데, 친할아버지는 아니랍니다. 싫대요. 맨날 오빠들하고 자기 비교하고 무시하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못생겼다 멍청하다 나쁜 말만 하셨는데, 자기가 왜 자기 간을 들여야 되냐며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던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을 통해 시댁에 전했습니다. 기증자를 더 알아보시든 어쩌시든 서두르시라고,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어이 이튿날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군요. 남편하고 저는 한 번은 겪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덤덤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날 저희 딸을 제가 친정에 보냈었거든요. 남편하고 기증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딸이 듣게 하긴 싫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벌써 당신 손녀를 빼돌렸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셨지만, 남편이 부모가 괜찮다는데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신고를 하냐며 어디 마음대로 하시라고 딱 자르더니, 기증 문제면 더 할 얘기 없다고 어머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러냐면서 자리에 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머니 아버지껜 죄송하지만 지금 내 가정은 이 사람하고 우리 딸인데 어쩌겠냐. 두 사람이 싫다는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내 와이프고 딸이고 귀한 줄 알고 잘 좀 해주시지 그랬냐 하는데, 제 마음이 다 착잡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나 저희 딸이나 기증은 안 하기로 했고, 시댁하고도 완전히 연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쓸 거 없다 하고, 실제로 집에서도 속은 어떤지 몰라도 속상하다거나 서운한 티를 내지 않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제가 후회하진 않을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똑같은 소리지만 저도 싫고 저희 딸은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이상 이 관계가 회복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모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저나 저희 딸이 받은 서름을 안다면 꼭 그럴 수만은 없을 텐데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버님께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더는 시댁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